김용걸과 친구들이라는 주제를 아주 공연했었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셔서 네. 격려해 주셔서 큰 무리 없이 공연을 잘 마칠 수 있었고요. 포스터가 아주 화제가 됐어요. 네. 인상적이었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이들 좀 놀래하시더라고요. 파격적이다. 네, 파격적이다. 네, 네. 그래서 더 시선이 더 갔다 그러시고 네. 저 스스로도 제가 항상 제 정면을 보았었지 제 뒷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그 사진을 보고 굉장히 놀랐었고 나의 뒷모습이 저런 느낌을 또 주는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었죠. 스스로 보시기에는 그게 이제 만약에 반응이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벗었으니까요. 이제 일단 무용수라는 걸 떠나서 자신의 공연을 표현하는 데 그리고 알리는 데 있어서 자기 몸을 이용했다라는 거. 그런 모습이 또 나체라는 거. 네. 보통 공연 프로그램에 이제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원래 많이 계셨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포스터를 구해 오셔가지고 그 포스터에 사인을 해달라고 네. 하시는 네. 분들이 많으실 정도로 네. 사람들한테 어떤 좋은 기억을 많이 준 것 같아요. 네. 가족이나 아내 되시는 분은 그 포스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제 아내 되는 사람은 처음 그 사진을 찍었을 때 찍고 나서 저랑 거의 한 2주 동안은 얘기도 안 했었어요. 왜냐면 아, 그러세요? 네. 그런 민감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 아내로서 또 그런 결정권을 제가 혼자 결정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혼은 났는데 나중에는 어쨌든 사진은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발레리노도 그런 게 있을까요? 거울 보고 연습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정말 열심히 운동해서 이 근육은 정말 잘 만들어져 있고 정말 마음에 든다, 흡족하다. 네. 이런 경우가 있으신가요? 좀 하체인 것 같아요. 하체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네. 여자를 리프트 할 때 팔에서 드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걸 하체에서 드는 힘이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하체 종아리 쪽 네. 이쪽을 좀 단련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일단 보기에 아름다워야 되니까 네. 이렇게 선이 이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뭐 특별히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발레 모형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나요? 기본이죠. 발레가 요구하는 기본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선을 요구를 해요. 너무 몸을 이렇게 비튼다 그러나요? 그런 동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의 몸은 다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발레 기분은 다 밖으로 다시 틀어야 돼요. 굉장히 어색해요. 하지만 그걸 정말 반복을 몇만 번 해가지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탄을 하게끔 만들었을 때 그때 그 발레가 주는 아름다움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러면 발레 하시는 분들은 그 직업으로 인한 관절의 질환이 많다든지 네네. 그런 게 있으신가요? 안 아프면 무용수가 아니죠. 그리고 안 아프면 자기가 무용수 같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고요. 뭔가 아침에 뻐근하고 아파야만이 자기가 무용수 같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아픈 걸 즐기시는군요. 절대 즐기진 않고요. 절대 네. 즐기진 않고. 발레리노들이 타잇을 입었을 때 서로 민망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편해지신 건 얼마나 걸리셨어요? 발레를 하기 싫었던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예요. 네. 그 무용복 달라붙은 타이즈랑 안에 입는 그 서포터라 그래요. 서포터가 따로 있군요. 네, 팬티가 있는데요. 발레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민망해하시죠. 남자 네. 무용수를 봤을 때. 그런데 그게 하루 종일 입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게 몸에 붙으니까 그게 편하더라고요. 발레리노들은 무대에서 토슈즈를 안 신지 않나요? 저도 처음엔 남자도 신는 줄 알고 굉장히 겁이 났었는데 네. 남자는 안 신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행히로 남자 무용수들은 그런 게 없이 그냥 천으로 이렇게 발가락이죠. 이렇게 그 위로 돌고 네.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상처는 없어요. 몇 년 전에 네.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 아주 화제가 됐었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그 사진 한 장으로 네. 굉장히 감동을 줬거든요. 그럼 발레리노의 발은 그렇지 않겠나요? 네, 저 스스로도 강수진 씨, 전 누나라 부르거든요. 네. 그분의 발을 봤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아, 물론 정말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가지고 생긴 네. 정말 영광의 상처죠. 한편으로는 그 발을 보면서 혹시 사람들이 나한테 발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 그만큼 안 되면 난 어떻게 되나 막 그런 부담감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저 발을 많이 보여달라고 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네. 그럴 때마다 굉장히 누나를 원망하죠, 저는. 발레리나도 그렇고요, 발레리노도 그렇고 적합한 체격 네, 조건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몇 센치부터 몇 센치까지 키는 네. 또 체중은 어느 정도로 유지? 그래도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또 네. 무용수가 움직였을 때 네. 남자는 보통 1m 73에 66kg고요. 여자분들은 보통 1m 한 66에 한 40, 한 6, 7kg 정도.
그 정도면 굉장히 추는 스스로도 굉장히 잘 움직일 수 있고요. 보시는 분들도 날렵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 네. 네. 그런 두 무용수가 만나면 거의 최고의 궁합이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바르시니코프 아시죠? 네. 그 무용수 키가 1m 72, 3 정도거든요. 실제로 보면 되게 작아요. 네. 그래서 더 잘 움직이고 네. 더 날렵하게 하는 것 같아요. 바레시니코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발레리노의 인상이 좀 밝히기 시작한 거는 그 영화 백야. 되게 네.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발레하면 떠오르는 남자 무용수 백이야. 네. 또 나오는 또 지젤. 네. 그 영향이 굉장히 컸죠. 그 당시 저도 그 영화를 굉장히 감명 깊게 봤었는데요. 거기서 그 흑인 탭댄서랑 내기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11바퀴를 돌면은 11 루브를 주겠다 그러죠. 그 정말 11바퀴를 돌거든요. 근데 남자 무용수가 필요해서 11바퀴 돈다라는 건 거의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이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영화 보고 이제 그 바르시니코프한테 너무 반해서 네. 정말 하루 종일 막 보는 해보셨어요? 것만 했어요. 네. 몇 바퀴 되셨어요? 제 최고 기록은 11바퀴입니다만 네. 무대에서는 거의 시도하기 힘든 바퀴 횟수죠. 네. 근데 그 영화를 제가 한 대여섯 번 본 것 같아요. 네. 볼 때마다 새롭게 느끼는 건 정말 질투나는 그런 샘나는 예술가다. 그런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굉장히 그 영화처럼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죠. 그런 삶에서 느끼는 것들을 자기가 무대에서 다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끔은 무용수가 느끼는 시련 같은 것도 괜찮은 경험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도 사실 발레리노가 발레리노 하면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정말 없지 않았나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옛날에 고등학교 때 한국 전통 무용을 잠깐 접하신 일이 있으셨는데 그때 너무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래도 아들 넷 중에 한 명은 무용을 한번 시키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들 넷 중에 제가 말이 제일 없고 시키면 잘 들으니까 저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너무 하기 싫었죠. 집에도 들어가기 싫었었고 너무 어머님이 집에만 오면 앉혀놓고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 너가 나중에 뭔가를 바꿔도 괜찮고 상관없으니까 일단 시작을 해보라 그러셨어요. 하다가 하기 싫으면 되니까 안 해도 되니까 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무용 학원에 갔었는데 네. 뭐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악몽이었죠. 뭐. 그렇게 시작을 하셨군요. 네. 네. 그 발레를 배운다고 제가 이제 들어왔는데 자꾸 학원 선생님은 자꾸 탈의실 가서 그 주시는 타이즈를 입고 나오라는 거예요. 달라붙는 거였죠. 네. 이제 그 나이에 제한테는 절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여자들 많은 곳에 나와서 그래서 끝내는 제가 선생님하고 제가 추링을 입고 나가는 걸 합의를 보고 네. 나가서 막 억지로 했었죠. 그러다가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네. 학원도 안 갔었어요. 그때 학원비도 제가 원래 쓰고 그러는데 어머님이 그걸 나중에 아시고 학교까지 오셨더라고요. 무용 가방을 들고 학교 끝날 때쯤에 이제 창가에서 이렇게 손을 흔드세요. 이렇게 엄마가 왔으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독특하네요. 그 시대에 어머님께서 아드님한테 발레를 시키겠다는 집념이 상당히 강하셨군요. 굉장히 강하셨어요. 나중에 합의를 본 건 정말 제가 무용이 하기 싫다면 학교에 들어가서 다른 전공으로 바꿔도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남자 선배들의 무용하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학원에서 배우던 여자 동작들 있죠. 네. 막 다리 들고 막 다리를 이렇게 스트레치해야 되고 네. 막 그게 아닌 막 역동적인 동작이 없죠. 막 점프를 하고 막 돌고 그런 걸 보고 굉장히 욕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남들에 비해서 가진 것도 체격적인 면, 뭐 모든 면에서 남들보다 더 낫다라는 걸 느꼈었고요.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한편으로는 우리 부모님을 정말 재주 없는 내가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콩쿠르 입상도 하고 제 삶의 기쁨도 찾으면서 그런 많은 것들을 제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제가 무용에 거의 미쳐서 한 것 같아요. 파리 오페라 발레단 사실 발레 팬들은 잘 아실 수도 있고요. 네. 또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떤 곳인지 직접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자부하기로는 세계 최고 발레단이고요. 역사가 거의 350년 이상이 됐습니다. 옛날에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네. 최초의 직업 무용단으로 만든 거고요. 루이 14세가 발레를 너무 좋아했어요. 거의 미치다시피 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명맥을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인들의 그런 자부심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네. 예술 단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컴퍼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초대가 어렵지만 또 한 번 초대하면 정말 대박이 나는 그런 발레단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파리로 가셨을 때 국립 발레단의 수석 발레리노였는데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견습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사실 그게 그때 이제 그 화제도 많이 됐었고요. 네. 또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뭐 굉장히 제가 우쭐했었어요. 97년도에 제가 모스크바 국제 발레 콩쿠르에서 한국인 처음으로 동상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98년도 파리 국제 콩쿠르에서 김지영 씨 발레하는 분이랑 커플 부분 1등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거의 뭐 제가 그 콩쿠르를 끝나고 99년도에 왔을 때 뭐 버스를 타도 그렇고 전철을 타도 그렇고 저를 다 알아보실 정도로 정말 제가 유명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외국에. 파리 오페라 가서 제가 그렇게 고생할 거라고 제가 예상했다면 아마 안 나갔을 것 같아요. 네. 그건 네. 확실하고요. 네. 가서 많이 좌절도 했고 네. 정말 현실은 냉정하더라고요. 네. 어떤 게 가장 서러우셨어요? 그 역사와 전통 때문에 그런지 외국 사람들은 잘 들어올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네. 예를 들어서 5%의 무용수만 외국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5%도 거의 같은 유로피안들이죠. 네. 가서 군무도 아니었어요. 군무들 순서를 외워서 군무 한 명이 다치면 그 자리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자리였고요. 그랬군요. 네. 그때가 견습생 5개월 기간이었죠. 그러다 한번 기회가 와서 서면 너무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별 동작도 하지 않고 그냥 거의 연극적인 것만 하다가 나올 때도 있었고요. 그러다 무대 뒤에서 인사를 하면 저 뒷줄 구석에서 인사를 해요. 하면은 객석에서 행여나 한국 분이 계실까 봐 그게 또 겁이 나더라고요. 저를 이런 초라한 내 모습을 누가 볼까 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 당시 아마 2000년, 2001, 2년 그때가 아마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가 돌아오실 뻔했군요. 많이 그랬었어요. 네.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러다가도 또 파리 오페라 발레 무용수를 보고 그 규모를 보고 역사와 전통을 보면 경의를 표하고 싶을 정도로 대단한 발레단이기 때문에 이런 발레단에서 내 존재가 미미한 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걸 제가 인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인정하고 나니까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하나씩. 그렇게 유서 깊고 또 세계 최고의 발레단에서 동양인으로서 솔리스트를 한 거는 처음이시잖아요. 네, 처음이고요. 저 스스로도 솔리스트까지 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었고요. 2006년 4월이었죠. 외부 초청 안무가를 데려와서 처음으로 새로운 세계 초연을 안무하는 작업이었는데 에뚜알 남자 2명이 주역이었거든요. 근데 한 명이 부상을 당했나 봐요. 네. 이제 누구를 대체 무용수를 하느냐 회의를 하다가 연습하는 과정에서 안무가가 저를 계속 봤었나 봐요. 저를 이렇게 해서 그날 바로 연락이 왔죠. 정말 제가 알아듣는 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번 물어봤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아니 다시 뭐라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뭐? 한 3번 듣고 제가 내일부터 연습을 시작하는 거지? 네. 네. 그 주역 역할 내가 하는 거지? 알았어. 오케이. 내일 보자고. 네. 근데 전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였는데 전철 한 3개 지나 보냈어요. 못 하겠더라고요. 옛날에 막 아파서 힘들었던 거, 또 제가 견습생 할 때 뒤에 줄 서서 막 인사하기도 부끄러워서 그랬던 거, 뭐 또 제 아내가 보고 싶어서 또 그랬던 거, 뭐 막 너무 많은 것들이 스치고 지나가니까. Don't know where I crossed the line. Was it something that I said or didn't say this time? And I don't know if it's me or you, but I can see. 막이 열리면은 가부터 나와요. 그렇게 시작이 돼요. 프랑스 발레는 정말 디테일하고 장신구 하나하나에도 보석 하나 세공하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게 굉장히 화려해요. 춤도 그렇고. 네. 그런 게 전 너무 좋았죠. 그런 게 아마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국내 발레의 수준이나 국내 발레계의 국내에서의 호응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세요?
프랑스에서 발레는 생활의 일부고요. 네. 한국에서 발레는 큰맘 먹고 가야 되는 원래 행사고 네. 가격 차이도 있겠지만 일단 발레라는 게 정착이 안 됐죠. 네. 일단 어려워하시니까 네.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나라는 공연을 보러 안 가요. 근데 프랑스는 경제가 어려울 때 그걸 잊기 위해서 공연장을 찾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문화의 차이점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죠. 발레 대중화라고도 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어떤 그런 대중화라 같은 그런 큰 목적을 두고 가기보단 예술가 한 명 스스로가 하나 예술의 어떤 가치를 두고 쭉 나간다면 그걸 관객들이 본다면 좀 느리지만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전에는 그 에뚜알이 나의 목표다라는 네. 말씀을 하신 적도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네네, 이제 그렇죠. 아직 정년을 몇 년 남겨두고 한국 예정으로 돌아오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무디로는 아쉬움은 없으세요? 아쉬움 많죠. 아직도 있고요. 자다가도 뭐 꿈을 꿀 정도로 엊그저께도 꿈을 꿨는데 발레단에 제가 출근해서 친구들하고 절대로 왜 왔냐요. 네. 아 그냥 보러 왔다고 친구들 보러 왔다고 그럴 정도로 마음이 아직도 거기 가 있는데 네.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게 한편으로는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이 저를 더 독하게 만드는 것 홍명걸 같고. 씨가 생각하시는 발레리노로서의 나의 꿈, 그건 나의 어떤 꿈이요? 거세요? 이룰 수 없는 꿈이죠. 그 꿈은 제가 말하면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싶어요. 근데 아마 못 이룰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제가 매일매일 그 꿈을 생각한다는 거, 가지고 있다는 거. 네. 절대 그걸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